1973년 10월 천하의 미국이 멈춰섰습니다. 주유소에서 휘발유가 사라진 겁니다. 차량 번호판 끝자리에 따라 기름을 넣을 수 있는 날이 정해지고 새벽 4시부터 줄을 서도 기름을 못 넣는 사람들이 속출하죠. 단숨에 유가가 4배로 뛰어오르면서 세계 경제는 공황 상태에 빠지는데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었습니다. 사우디가 석유 수도꼭지를 잠그자 초강대국 미국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사우디는 이 위기를 이용해 미국인들이 세운 세계 최대 석유 회사 아람코를 통째로 삼켜버리고 지금까지도 매일 수십억 달러를 쓸어 담는 구조를 만들어냈죠. 대체 어떻게 사막의 빈국이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에너지 제국이 된 걸까요? 오늘은 그 소름 돋는 역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람코가 어떻게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기업이 됐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사우디아라비아가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1932년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이 건국됐을 때 수도 리야드는 100년 전과 다를 게 없는 흑벽돌 도시였거든요. 알래스카보다 넓은 땅을 가진 왕국이었지만 국가 수입이라고는 메카 순례객들이 떨어뜨리는 푼돈과 빈약한 농업 수익이 전부였습니다. 초대 국왕 압두라지즈 이븐 사우드는 30년간 전쟁을 벌여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했지만 정작 통일한 땅에서는 돈이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1938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미국 석유회사 스탠더드 오일이 사우디 동부 사막에서 5년간 삽질한 끝에 마침내 단마 7번 유정에서 석유를 터뜨린 거죠. 일명 번영의 우물이라 불리는 이 유정에서 상업적 규모의 원유가 쏟아져 나오자 사우디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스탠더드 오일의 자회사는 곧 아람코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2차 세계대전 중에도 생산량을 미친 듯이 늘려나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석유는 사우디 땅에서 나왔지만 아람코는 100% 미국 회사였다는 거죠. 즉, 석유가 팔릴 때마다 대부분의 돈은 미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아람코의 수익 구조는 단순했지만 사우디 입장에서는 불공평했습니다. 미국 회사들이 채굴 권료 명목으로 사우디에 약간의 돈을 주고 나머지 이익은 죄다 가져가는 방식이었거든요. 물론 그 약간의 돈도 사우디 왕실에게는 전에 없던 거액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불만이 크지 않았죠. 압두라지즈 왕은 갑자기 쏟아진 돈으로 도로를 깔고 건물을 짓기 시작했고 미국 건설회사 벡텔 같은 업체들이 사우디로 몰려들어 현대화 사업을 벌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콘크리트 도시가 솟아오르기 시작한 거죠. 문제는 왕실의 씀씀이가 수입보다 빨리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아라비아 반도에서 부족장은 자신의 권위를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부족민들에게 선물과 돈을 뿌려야 했는데 압두라지즈 왕도 이 전통을 따랐거든요. 나라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부족 연합처럼 운영하면서 충성을 돈으로 샀던 겁니다. 1946년 주 사우디 미국 대사 제이 라이브스 차일즈는 아람코로부터 충격적인 보고를 받습니다. 사우디 정부가 600만 달러의 무이자 대출을 요청했다는 건데 왕실이 예산을 완전히 초과해서 썼기 때문이었죠. 미국인들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사우디가 파산하면 사회 불안이 일어나고 그러면 아람코의 석유 이권도 위험해질 테니까요. 1950년 상황이 폭발 직전까지 갑니다. 압두라지즈 왕이 아람코 국유화를 위협하고 나선 거죠. 지금까지 미국 회사들이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갔는데 앞으로는 절반을 내놓으라는 요구였습니다. 아람코 입장에서는 날벼락이었지만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우디가 정말로 국유화를 감행하면 모든 걸 잃을 수 있었으니까요. 한 달간의 치열한 협상 끝에 역사적인 50대 50 이익 분배 합의가 이뤄집니다. 미국 정부도 뒤에서 도왔는데 아람코가 사우디에 내는 돈을 외국 세금 공제로 인정해줘서 회사의 실질 부담을 줄여준 거죠. 미국 정부 세수는 줄었지만 사우디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사우디 협상가들을 단순하고 탐욕스럽다고 얕봤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였다는 거죠. 사우디 재무장관 술레이만과 그의 팀은
미국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면서 속으로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50대 50 합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사우디는 이때부터 아람코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삼키기 위한 수십 년짜리 전략을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당장은 절반만 받지만 언젠가는 전부를 가져가겠다는 계획이었죠. 1953년 압두라지즈 왕이 사망하고 장남 사우드가 왕위를 잇는데 이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사우드 왕은 아버지의 카리스마도 없고 통치 능력도 부족했는데 유일하게 뛰어난 건 돈 쓰는 재주였거든요. 호화 궁전을 짓고 값비싼 외제차를 수입하고 측근들에게 선물을 퍼부으면서 국고를 거덜냈습니다. 1958년이 되자 사우디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지고 정부는 빚을 갚기 위해 화폐를 마구 찍어내면서 인플레이션이 폭등합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동생 파이살이 왕자들의 지지를 모아 무혈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부 실권을 장악하죠. 파이살이 국고를 열어봤을 때 금고는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직접 재무장관을 맡아 강력한 긴축 정책을 시행하는데 여기에는 아람코 이익 배분금 삭감도 포함됐습니다. 왕자들과 부족장들이 받는 돈이 줄어든 거죠. 당연히 불만이 터져 나왔고 사우드 왕은 이 기회를 틈타 반격합니다. 1961년 파이살이 마련한 예산안을 사우드가 거부하면서 파이살은 항의 사임을 하고 사우드가 다시 전권을 쥐게 됩니다. 하지만 사우드의 복귀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건강이 악화돼 해외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파이살이 사우드의 측근들을 하나씩 축출했고 결국 1964년 파이살이 형을 폐위시키고 추방한 뒤 세 번째 국왕으로 즉위합니다. 파이살 왕은 형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가 재정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다짐하는데 그의 진짜 야망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람코를 완전히 사우디 것으로 만드는 거였죠. 이 임무를 위해 그가 발탁한 사람이 자키 야마니입니다. 하버드 로스쿨 출신의 젊은 변호사 야마니는 1962년 석유장관에 임명되는데 그의 협상 스타일은 독특했습니다. 정면 대결보다는 인내심을 갖고 상대를 서서히 설득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야마니는 아람코 경영진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사우디의 지분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전략을 썼습니다. 1968년 베이루트에서 열린 석유회의에서 야마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구상을 공개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람코의 50% 지분을 원한다고 선언한 거죠.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어요. 야마니는 이것이 아람코 주주들의 장기적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사우디가 회사의 진정한 파트너가 되면 안정적인 운영이 보장된다는 논리였죠. 미국인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야마니와 파이살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1972년까지 사우디는 협상을 통해 아람코 지분 25%를 확보하는데 파이살에게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1973년 10월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요키푸르 전쟁이 발발하고 미국이 이스라엘에 무기를 지원하자 아랍 산유국들이 보복에 나선 겁니다. 석유를 무기로 쓰기로 한 거죠. 아랍 산유국들은 매달 석유 생산량을 5%씩 줄이겠다고 선언하고 미국과 네덜란드에 대해서는 완전한 금수 조치를 발동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결국 동참했는데 이 결정이 세계 경제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오일 쇼크의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배럴당 3달러 하던 유가가 한 달 만에 12달러로 4배나 뛰어오른 거죠. 미국 전역의 주유소에서 휘발유가 동나고 사람들은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름을 넣어야 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일요일 주유소 영업 금지, 속도 제한, 55마일 등 비상조치를 발표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전후 최악의 경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초강대국 미국도 사우디가 석유 수도꼭지를 잠그자 무릎을 꿇은 거죠. 야마니는 이 혼란을 정확히 활용합니다. 오일 쇼크로 사우디의 협상력이 극대화된 틈을 타서 아람코 지분 추가 매입을 밀어붙인 거죠. 미국 회사들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1974년 사우디는
아람코 지분 60%를 확보하고 같은 해 말에는 70%까지 늘립니다. 이제 아람코는 사실상 사우디 회사가 된 거죠. 미국인들이 수십 년간 공들여 키운 세계 최대의 석유 회사가 고스란히 사우디 손에 넘어간 겁니다. 파이살 왕이 그토록 원하던 일이 마침내 현실이 됐어요. 1975년 3월 파이살 왕이 조카의 총에 암살당하는 비극이 벌어지지만 아람코 인수 작업은 계속됩니다. 야마니는 1975년 OPEC 회의에서 테러리스트들에게 납치되는 극적인 사건을 겪고도 살아남아 자신의 사명을 이어갔고 1976년 마침내 아람코의 나머지 지분 전부를 매입하는 협상을 타결합니다. 가격은 20억 달러였는데 아람코가 매년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하면 헐값이나 다름없었죠. 1980년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서 아람코는 100% 사우디 국영기업이 됩니다. 40년 전 미국인들이 사막에서 찾아낸 석유가 이제 완전히 사우디 것이 된 겁니다. 미국인들은 왜 순순히 팔았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가격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사우디가 석유 수출을 계속 보장해주는 한 회사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든 미국 입장에서는 크게 상관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우디가 주인이 되면 중동의 정적 불안정에서 미국 회사들이 한 발 물러설 수 있다는 계산도 있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건 미국의 엄청난 실책이었습니다. 사우디는 아람코를 통해 전 세계 석유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힘을 갖게 됐으니까요. 사우디가 아람코를 완전히 인수한 뒤 회사의 수익 구조는 완전히 바뀝니다. 이전에는 이익의 상당 부분이 미국 주주들에게 갔지만 이제는 100%가 사우디 국고로 들어오게 된 거죠. 아람코는 전 세계에서 가장 생산 비용이 낮은 유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석유 회사들이 배럴당 20에서 30달러를 써야 할 때 아람코는 10달러도 안 되는 비용으로 원유를 뽑아냅니다.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라면 아람코는 배럴당 70달러 이상을 순이익으로 챙기는 구조인 거죠. 이게 바로 아람코가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기업이 된 비결입니다. 1988년 아람코 역사상 처음으로 사우디 국적의 CEO가 취임합니다. 알리 알라이미는 1947년 12살 때 아람코의 사원으로 입사해서 회사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었는데 미국 리하이 대학교와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지질학을 공부한 뒤 경영진까지 올라온 입지전적 인물이죠. 알라이미는 CEO로서 생산 능력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회사의 사우디화를 추진합니다. 미국인 직원들을 사우디 인력으로 서서히 교체하고 현지 인재 양성에 투자하면서 아람코를 명실상부한 사우디 기업으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아람코는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약 10%를 차지하며 업계 최강자로 군림합니다. OPEC 내에서도 사우디의 발언권은 압도적이었는데 생산량을 조절해서 유가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나라였기 때문이죠. 다른 산유국들이 최대 생산량으로 겨우 먹고 살 때 사우디는 여유 생산 능력을 갖고 있어서 필요할 때 언제든 수도꼭지를 열거나 잠글 수 있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전략적 무기였어요. 그런데 2000년대 중반 예상치 못한 도전자가 나타납니다. 미국에서 셰일 혁명이 시작된 거죠. 수압파쇄 기술과 수평, 시추추 기술이 결합되면서 이전에는 채굴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셰일층의 석유와 가스를 뽑아낼 수 있게 됐습니다. 텍사스의 바넷 셰일을 시작으로 미국 전역에서 셰일 붐이 일어나고 미국의 석유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알라이미 CEO는 처음에 이 위협을 무시했어요. 기자들이 셰일에 대해 물을 때마다 걱정 안 한다고 대답했죠. 하지만 그건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2014년 미국 셰일 오일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글로벌 석유 공급 과잉이 발생하고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에서 50달러 이하로 곤두박질칩니다. 사우디는 셰일 업체들을 죽이기 위해 일부러 생산량을 줄이지 않는 전략을 택했는데 셰일 업체들이 예상보다 훨씬 끈질기게 버텨냈거든요. 저유가 시대가 길어지면서 사우디 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오일 쇼크 때 세계를 쥐락펴락하던 사우디의 위상이 흔들린 거죠. 2015년 새로운 인물이
사우디 권력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살만 왕의 아들 무함마드 빈 살만, 일명 MBS가 왕세자가 된 거죠. 30살도 안 된 젊은 왕세자는 사우디의 석유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야심찬 비전 2030을 발표하고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아람코의 일부 지분을 주식시장에 상장하겠다고 선언한 거죠. 수십 년간 완전한 국가 소유로 유지해온 아람코의 문을 처음으로 외부 투자자들에게 여는 겁니다. 2019년 12월 아람코가 사우디 증권거래소에 상장됩니다. 전체 지분의 1.5%만 팔았는데도 256억 달러를 조달하면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 기록을 세웁니다. 이 가격으로 환산하면 아람코의 기업 가치는 약 1조 7천억 달러에 달했는데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이 된 거죠. 100년 전 사막의 빈국에서 시작한 나라가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기업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아람코가 이렇게 거대한 가치를 갖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땅속에 묻힌 석유의 양이 압도적이고 그걸 꺼내는 비용이 세계 최저 수준이기 때문이죠. 다른 석유 회사들이 심해나 북극에서 비싼 돈 들여 기름을 짜내는 동안 아람코는 사막에서 저렴하게 뽑아낸 원유로 막대한 마진을 남깁니다. 매일 약 900만 배럴을 생산하는데 배럴당 수십 달러씩 남으니 돈이 쓸어 담기듯 들어오는 구조인 거죠. 전 세계가 여전히 석유에 의존하는 한 이 돈줄은 끊기지 않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는 단순한 에너지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사우디가 석유를 무기로 쓸 수 있다는 걸 전 세계에 각인시킨 사건이었죠.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사우디는 아람코를 완전히 장악하고 반세기 넘게 막대한 부를 축적해왔습니다. 지금도 사우디가 생산량을 조절하면 전 세계 유가가 출렁이고 각국의 경제가 영향을 받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던 사막 왕국이 어떻게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지배자가 됐는지 그 놀라운 역사를 되돌아보면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자원보다 중요한 건 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것, 그리고 인내심을 갖고 긴 게임을 할 줄 아는 자가 결국 이긴다는 것이죠.